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언제 이런 조치가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이틀간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를 했죠. FOMC가 금리 인상을 한 마지막이 2018년 12월입니다. 그 이후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가 2019년 7월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제 살려보고자 미국은 이제 2020년 3월 이른바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끌어내린 상황이었죠. 이 제로금리 상황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방향 전환의 신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미국은 뭐 금리만 내렸던 것은 아니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실제로 시중에 마구 뿌리고 있었으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던 게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 금리 인상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놨던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0.25%포인트니까 그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어떤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돈을 풀던 정책의 방향이 돈을 회수하는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양적 완화는 QE라고 부르고요. 예. 양적 긴축은 Q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QT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준은 내년까지 총 10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10차례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11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 수준이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2년여간에 걸쳐서. 네. 코로나19 이전의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것보다도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 지금 이제 11차례 계산했을 때 0.25씩 올린다고 하면 2.75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그냥 확 올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예전에 이제 폴 벌커라는 분이 계셨죠. 네. 미국에서 워낙 물가 인상이 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나와가지고 이 금리 인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으로 올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미국은 일단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0.25%포인트를 시장에서 올린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한 번 올리면 보통 0.25%포인트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0.5%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빅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보통 이제 올리는 것처럼 0.25%포인트로 올리는 거는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될 거냐 베이비 스텝이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매파들의 발언이 강해지면서 한 번에 0.5%포인트로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0%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워낙 물가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빅스텝으로 갈 거야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매파들의 발언이 높아졌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막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여파들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면 경기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퍼지면서요. 결국에는 빅스텝이란 말은 좀 사라지고 시장에서 최근 한 1, 2주간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예. 결국 연준도 오늘 아침에 0.2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 연준은 그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 5월에 한 5%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머쓱해지긴 상황이긴 한데 전쟁이란 상황하고 이게 결부가 되면서 빅스텝도 못 가고 이번에 0.25% 베이비 스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빅스텝, 베이비 스텝 이제 표현이 재밌는데요. 네네. 근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시장이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네네, 천천히 가니까. 네네. 빅스텝으로 가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빅스텝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두려워했었죠.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네. 금리가 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매파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베이비 스텝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조금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 뭐 시장이 미국의 주가가 막 한꺼번에 뛰었다 그러고 우리 네. 주시장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베이비 스텝은 시장의 예상대로였지만 사실 추가 금리 인상 횟수 아까 향후에 한 10번 정도 2년간 더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수준은 예상보다 조금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금리 횟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장중한 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연준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것들이 시장을 좀 안도를 시켰는데요. 예.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계하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고 상당히 경제 회복 속도가 괜찮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이 확 반대로 돌아섰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3%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죠. 예. 아마도 이 정도로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견딜 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구나 또는 강력하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훈풍이 부니까 국내 증시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더군다나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시장이 강세에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담하고 고유가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율 상승의 3대 악재가 우리 시장을 눌러왔었는데 얼마 전에 국제 유가가 그 배럴당 130달러를 정점으로 찍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이제 유가가 지금 93달러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12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동안 21원 40전이나 빠졌어요. 그러면서 1214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수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환율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도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4,600억 원 정도의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3,2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1% 이상 오르는 거의 전업종이 오르는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미국은 지금 앞서 11차례에 걸쳐서 0.25 올린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네네.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차례 어떻게 올릴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합니까? 우리 금통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FOMC 회의도
몇 차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올릴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연준은 좀 재밌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18명의 FOMC 회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3개월마다 향후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표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FOMC 점도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걸 보면 대충 향후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고 몇 번 정도 올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이번 FOMC 점도표를 보면 점이 여기저기 찍혀 있긴 한데요. 예. 이 18명이니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찍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위원들이 찍은 올해 연말 적정 기준금리가 1.9%, 내년은 2.75%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아까 2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6차례, 내년엔 추가로 4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FOMC 위원들이 일종의 시장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해줘야 그 정책의 방향을 시장이 힌트를 얻어서 나중에 실제로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잠잠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뭐 잠잠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알 수 없는 상황인 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함부로 시장을 예단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말한 파월 의장의 전망이 틀린 것처럼 네. 앞으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가 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고 연준이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약간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실제 미국도 이 치솟는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자동차가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유가가 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따라 올려야 되고요. 예. 올해 6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미국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은 작년에 미리 저희가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입니다. 예. 지난달 말일자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만료돼서 예. 지금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게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 금통위에는 아마도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월에 못 올리고 다음으로 넘겨놓으면 저희가 올해 한 2-3차례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행보상 저희도 추가로 2-3차례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공백 상태라고 조금 더 봐야겠네요. 네네, 좀 바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게 좀 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온 곳이 있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